소리로 전하는 다정한 책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곤입니다. 유명한 고전 작품들은 영화나 뮤지컬로 자주 제작되곤 합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들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영화나 뮤지컬로 여러 번 제작된 터라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책은 처음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더 스토리에서 펴낸 1930년 일러스트 초판본 표지 디자인으로 출간한 책으로 마도경 번역가의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작가 소개를 해볼게요.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영국의 소설가로 공과대학을 다니다 법학으로 전공을 바꾼 후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뜻이 없던 그는 자신의 여행담을 책으로 내고 여행은 그의 작품에 많은 영감이 되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보물섬, 지킬 박사와 하이드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성과 악의 대결이 궁금하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1886년에 출간된 이 책의 원제목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아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들입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런던의 한 의사인 헨리 지킬 박사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 만들어낸 또 다른 인격인 하이드를 통해 겪는 일련의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지킬 박사는 겉으로는 점잖은 노신사 같지만 반듯한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재미있는 삶에 대한 충동을 지속적으로 느낍니다. 이를 위해 약을 개발하는데 이 약을 복용하면 평소에 온화하고 신사적인 성격에서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격인 하이드로 변신합니다. 지킬 박사는 원래 키가 훤칠하고 잘생겼지만 하이드로 변신할 때는 작고 못생겨지며 겉모습까지 변합니다. 지킬 박사는 처음에는 죄책감 없이 거침없는 행동을 하는 하이드를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오로지 순수한 악으로만 추출한 하이드는 점점 지킬 박사를 잠식해 오는데요. 하이드가 저지른 범죄들을 지킬의 친구인 어터슨 변호사가 추적하며 하이드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죠. 어터슨은 지킬을 찾다 지킬의 서재에서 죽어있는 하이드를 발견합니다. 지킬이 어딘가에 생존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놓지 않는데요. 지킬이 남긴 편지 속에 사건의 전말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의 편지에는 점점 선한 자아를 잃고 사악한 자아로 변해가는 지킬 박사의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폭력을 저지르며 쾌락을 느끼다 불현듯 공포와 전율을 느끼는 지킬 박사의 고백 속에서 인간이 쾌락과 유혹에 참으로 취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된 지킬 박사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하이드로 변신해 있었고 그는 자신의 어두운 운명을 예감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한 인간이 약물을 통해 전혀 다른 인격으로 변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이중성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어떤 문에 얽힌 사연. 어터슨 변호사는 근엄한 사람으로 좀처럼 밝게 웃지 않았다. 남과 대화할 때에도 표정이 차가웠고 말수가 적었으며 그런 자리를 불편하게 여겼다. 감정을 나타내는 데에도 인색했다.
비쩍 마른 데다가 키가 컸고 얼굴은 생기 없고 무뚝뚝했으나 그럼에도 약간 호감을 주는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입맛에 맞는 와인을 마시면 그의 눈가는 인간적이고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환해졌다. 그는 그런 기분을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흔히 식후에 그리고 일상의 행동에서는 더욱 자주 뚜렷이 드러내곤 했다. 그는 자신에게 엄격했다. 혼자 있을 때에는 진으로 고급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기분에 달랬다. 연극을 좋아했지만 20년 동안 극장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기로 정평이 나 있었으며 때로는 누가 왕성한 혈기를 못 이겨 그릇된 행위를 저지르면 거의 부러움에 가까운 심정이 되어 감탄했다. 그러다 그들이 궁지에 몰리면 책망하기보다 도와주고 싶어 했다. 나는 카인의 이단에 마음이 가는군. 만약 내 형제가 지옥의 악마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해도 난 그대로 내버려 둘 거야. 라는 기이한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이런 성격 때문에 그는 종종 타락한 자들의 생애 최후의 순간까지 훌륭한 친구로 남아주었고 그들에게 훌륭한 가마를 주었다. 더욱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무실에 찾아와도 그는 싫은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어터슨에게 이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연기는 쉬웠다. 왜냐하면 그는 여간에서는 자기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데다가 그의 사교 생활 역시 따뜻한 관용의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사람들을 기존의 자기 교우 관계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변호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친척 아니면 옛날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가 나타내는 호감은 담쟁이의 넝쿨이 자라듯이 사귄 시간의 길이에 따른 결과일 뿐 대상에 있어서 어떤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가 먼 친척벌이자 마을의 유명 인사인 리처드 엠필드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 두 사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상대방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또는 어떤 공통의 화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일요일 산책길에서 그들과 마주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 말이 없었고 무척 따분해 보였으며 다른 친구를 만나면 잘 됐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맞이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이 짧은 소풍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일주일의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끔찍이 아꼈다. 그들은 이 산책을 방해 없이 즐기기 위해 다른 즐거운 일이 생겨도 제쳐놓았고 긴급한 용무마저 무시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런던의 어느 번화가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 거리는 좁고 비교적 한산했지만 평일에는 장사꾼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그 거리의 주민들은 모두 잘 사는 것 같았다. 그러나 더 잘 되기를 바라며 치열하게 경쟁했고 번 돈에서 남는 것은 손님에게 추파를 던지는데 모두 쏟는 듯했다. 그래서 상점들 앞에는 마치 미소를 지으며 줄 서 있는 여종업원들처럼 손님을 유인하는 듯한 분위기가 거리를 따라 이어져 있었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을 감추고 있는 비교적 인적이 드문 일요일조차 이 거리는 너저분한 이웃과 대조되어 숲속에 불이 난 것처럼 빛났다.
가게들의 덧문은 새로이 페인트 칠되어 있었고 잘 닦인 노쇠 간판은 번쩍번쩍 윤이 났으며 거리 전체가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로 넘쳐 보행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모퉁이에서 동쪽을 향하는 왼쪽 길로 두 번째 집에 이르면 점포의 열은 끊어지고 정원으로 둘러싸인 저택의 입구가 나왔다. 이 지점에 지붕 박공이 길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건물 한 채가 서 있었다. 그 건물은 2층이었다. 창문은 보이지 않았다. 아래층에 단 하나의 출입구만 있을 뿐 건물 전면에도 창문 하나 없이 빛바랜 밋밋한 벽으로만 되어 있었다. 어느 모로 보아도 그 집은 오랫동안 방치해둔 흔적이 역력했다. 초인종이나 문 두드리는 쇠붙이도 달려있지 않은 현관문은 페인트 칠이 벗겨져 너덜너덜하고 녹스로 변색돼 있었다. 동네의 불황자들은 후미진 곳에 몸을 숨기고 문짝에 성냥을 그어댔으며 어린아이들은 입구의 계단에서 가게놀이를 하며 놀았고 학교에 다니는 사내아이들은 정문에 붙어있는 격자형 나무 흠 사이의 쇠시리에 칼자국을 내놓곤 했다. 그런데도 거의 20-30년 동안 이런 뜨내기 손님들을 내쫓거나 그들이 망쳐놓은 것을 수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았다. 엠필드와 어터슨 변호사는 이 뒷골목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골목 입구에 이르렀을 때 엠필드가 지팡이를 들어 그 문을 가리켰다. 저 문을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길동무가 긍정의 표시를 하자 그는 제 생각이지만 저 문은 아주 이상한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하고 덧붙였다. 그래? 워터슨이 약간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뭔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엠필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아주 먼 데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캄캄한 겨울 새벽이었는데요. 한 3시쯤 되었을 겁니다.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죠. 거리도 온 시민들도 다 잠들어 있었어요. 거리에는 가로등만이 무슨 행렬을 맞이하듯 환하게 켜진 채 교회당처럼 텅 비어 있었죠. 나중에는 경찰관이 한 명이라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그때 제 눈에 갑자기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체구가 작은 사내였는데 동쪽을 향해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8살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저기 교차로 쪽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더군요. 선생님, 두 사람은 당연히 길 모퉁이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지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 사내가 인정사정 없이 여자아이를 짓밟더니 땅바닥에 누워 울부짖는 소녀를 내버려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더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듣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인간 같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악마 같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재빨리 쫓아가서 그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끌고 왔지요. 와 보니 벌써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울부짖는 아이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는 아주 태연했습니다. 반항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쳐다보는 그자의 모습이 하도 추악해 내 몸에서는 달리기를 했을 때처럼 땀이 나더군요. 알고 보니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여자아이의 가족들이었어요. 잠시 후 그 아이를 위해 부른 의사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아이의 몸 상태는 괜찮지만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고 말하더군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리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나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혐오감을 느꼈죠. 그 아이의 가족들도 그랬고요.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의사의 반응에는 좀 놀랐습니다. 그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의사였어요. 확실한 나이나 특징도 없었고요. 심한 에든버러 사투리를 썼고 감정은 백파이프처럼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의사도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더란 말입니다. 그 의사는 제 포로를 볼 때마다 그를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지 그 충동을 자제하느라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가 제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듯이 저도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자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차선책을 찾았어요. 우리는 그 사내한테 이 일을 엄청난 사건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런던 전체에 그자의 이름을 평판이 좋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에게 친구나 신용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잃게 해주겠노라는 말도 했죠. 우리는 그렇게 격렬하게 그자를 몰아붙이는 와중에도 여자들이 그 사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느라 아주 고생했습니다. 여자들 역시 먹이를 만난 독수리처럼 사나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증오심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정말 사탄처럼 사악하고 냉혹하고, 물론 약간 두려움이 섞이긴 했지만 비웃는 듯한 그 사나이가 있었지요. 그자는 당신들은 이 사건을 미끼로 한몫 챙기려는 것 같은데 나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겠죠. 신사는 소동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원하는 액수를 말해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자를 압박해 아이의 가족에게 100파운드를 변상하려고 했습니다. 그자는 버티려다가 우리의 태도에 만만찮은 앙심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는 결국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돈을 받아내는 일이었는데 그자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 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자는 보란듯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곧 10파운드짜리 금화 몇 개와 쿠츠은행 앞으로 발행된 수표를 한 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수표는 지참인 앞으로 돈이 지불되도록 서명이 돼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다만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가끔 활자화되기도 하는 이름이라는 것만 말씀드리죠. 금액이 꽤 컸는데 그보다 더 큰 돈이라도 꺼낼 수 있을 정도로 틀림없이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명이 진짜라면 말이죠. 나는 모든 게 의심스럽다. 새벽 4시라는 시각에 지하실 같은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 다른 사람 명의의 수표로 거의 100파운드를 갖고 나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라고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그 사나이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그자는 아주 태연하게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은행 문이 열릴 때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다가 내가 직접 현금으로 바꿔주리다 라고요. 그래서 의사, 아이의 아버지와 그 사나이, 저 이렇게 4사람은 제 집에서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린 다음 아침을 먹고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저는 수표를 직접 창구에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아 이것은 위조 수표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수표는 진짜였습니다. 쯧쯧. 어터슨이 혀를 찼다. 선생님도 저와 같은 기분인가 보군요. 엠필드가 말했다. 그렇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 녀석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정말 가증스러운 놈입니다. 그런데 수표를 발행한 인물은 신사 중의 신사인데다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더 못마땅한 것은 그 사람이 선행이라는 것을 많이 베푸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슨 협박의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정직한 사람이 젊었을 때 철모르고 저지른 죄의 대가로 터무니없는 돈을 뜯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집을 공갈의 집이라고 부르죠. 그것만으로 이 사건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요. 그는 여기까지 말한 뒤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곧 어터슨이 갑자기 던진 질문 때문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자네는 그 수표 발행인이 저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모르는가? 그런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엠필드가 대답했다. 우연히 제가 수표 발행인의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에게 저 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물어봤단 말이지? 어터슨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했던 것이죠. 하고 엠필드가 대답했다. 저도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무래도 마지막 심판의 날 같은 분위기가 될까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질문을 시작하면 하나의 돌을 굴리는 것처럼 되니까요. 조용히 산꼭대기에 앉아있다가 돌을 굴리면 그것이 다른 여러 돌을 굴리고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게 평범한 사람이 자기 집 뒤뜰에서 그 돌에 머리를 맞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 사람 가족들은 성을 받고 다른 아버지와 살게 되잖아요. 선생님, 저의 생활 신조는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되도록 질문하지 않는다. 매우 좋은 신조로군. 어터슨 변호사는 말했다. 하지만 저는 직접 그 집을 조사해봤죠. 엠필드가 말을 이었다. 그 집은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 문 외에 다른 문은 없었고 이 사건의 주인공인 그자가 아주 가끔 드나드는 것 말고는 출입하는 사람도 없더군요. 2층에 창문 3개가 골목으로 나 있지만 아래층에는 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2층의 창문들은 항상 닫혀 있고 깨끗합니다. 굴뚝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 연기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거리에는 많은 건물이 빽빽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집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두 사람은 또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잠시 후 어터슨이 입을 열었다. 엠필드군, 자네는 좋은 신조를 가지고 있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어터슨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아이를 짓밟은 사내의 이름을 알고 싶어. 글쎄요, 말씀드려도 해로울 건 없겠죠. 그는 하이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엠필드가 말했다. 어떻게 생겼나?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외모는 어딘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아주 밉살스러운 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혐오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 까닭을 모르겠어요. 그자는 어딘가 기형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좌우간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놈입니다. 어딘가 특이하게 보이기는 한데 무엇이 특이한지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안 돼요, 선생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제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자의 모습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거든요. 어터스는 다시 말없이 좀 더 걸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그 사내가 열쇠를 사용한 것은 확실하겠지? 긴 침묵 끝에 그가 다시 물었다. 물론이죠, 선생님. 엠필드는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네. 어터슨이 말했다.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 잘 알아. 사실 여기에 관련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자네에게 묻지 않는 이유는 나도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리처드, 자네 이야기는 내가 아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 그러니 자네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게 낫지 않겠나? 저한테 미리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엠필드는 약간 언짢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자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자가 열쇠를 사용하는 걸 봤거든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어터스는 크게 한숨을 쉴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젊은 엠필드가 잠시 후 말을 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군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떠벌린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이 사건은 2번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로 약속하죠. 그는 말했다. 전적으로 동감하네. 어터슨 변호사는 말했다. 그렇게 하자고, 리처드. 하이드 씨 찾기. 그날 저녁 어터스는 우울한 기분으로 혼자 사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에 앉았지만 식욕이 없었다. 그는 일요일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난로가의 독서더위 위에 딱딱한 신학서적을 올려놓고 이웃 교회의 종이 자정을 알릴 때까지 읽은 뒤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밤 그는 식탁보를 치우자마자 촛불을 들고 자신의 사무실로 갔다. 그리고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지킬 박사의 유언장이라는 서류를 꺼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듯 이마를 찌푸리며 그 내용을 다시 살폈다. 유언장은 어터슨이 쓴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필로 쓴 문서였다. 지금은 이미 작성된 것이라 어터슨이 보관하고 있지만 작성할 당시만 해도 그는 작은 협력조차 거절했다. 유언장에는 의학 박사이며 민법학 박사, 법학 박사, 왕립 학사원 회원인 헨리 지킬이 사망할 경우 그의 전 재산은 그의 친구이며 은인인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넘어간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킬 박사가 3개월 이상 실종 또는 이유 없이 부재하는 경우에도 에드워드 하이드는 지체 없이 헨리 지킬의 후계자가 되며 그는 박사 집의 하인들에게 약간의 돈을 지불하는 것 외에 아무런 부담 내지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 문서는 어터슨 변호사에게 오래전부터 눈엣가시였다. 그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세상의 합리적이고 관습적인 면을 존중하는 인간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일은 천박한 것으로 여겼으므로 이 문서는 그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게다가 자신이 하이드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한데 이제 갑작스런 사태의 전개로 그는 그자를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이름 외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그 이름에 여러 가지 가증스러운 성격이 덧붙여지기 시작하자 더욱 불쾌했다. 오래전부터 그의 눈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꾸 모습을 바꾸며 손에 잡히지 않던 안개 속에서 갑자기 뚜렷한 악마의 모습이 튀어나왔던 것이다. 미친 짓인 줄 알았지. 어터스는 그 지긋지긋한 서류를 금고 안에 다시 넣으면서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걱정되는군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고 커다란 외투를 걸친 다음 의학의 전당인 카벤트리 광장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그의 친구이자 위대한 박사인 레뇽의 집이 있었다. 그는 거기서 때로 몰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레뇽밖에 없지. 어터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근엄한 집사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어터스는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곧장 현관에서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는 레뇽 박사가 포도주를 놓고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몸집은 작지만 활기차고 건강하며 혈색 좋은 신사다. 나이에 비해 머리가 빨리 샌 편이었지만 항상 쾌활하며 결단력이 좋았다. 그는 어터슨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벌려 친구를 맞았다. 그의 그런 다정한 태도는 보는 사람에게 연극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진심의 표시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였고 어린 학창시절부터 대학까지 동창이었으며 서로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나 항상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들은 함께 어울리는 일을 즐거워했다.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끝에 어터슨 변호사는 내내 마음에 걸리던 불쾌한 화제를 꺼냈다. 이복의 레뇽, 그는 말했다. 자네와 나 정도면 헨리 지킬에게는 가장 오래된 두 친구라고 할 수 있겠지? 내 친구들이 더 젊었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야. 레뇽 박사는 소리내어 웃었다.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요즘엔 그 친구를 자주 만나지 못했어. 정말? 어터슨이 말했다. 난 또 같은 의사라 자주 보는 줄 알았지. 옛날 얘기지. 레뇽 박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헨리 지킬이 내 눈에 희한한 사람으로 변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네. 그 친구는 이상해졌어.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물론 옛 우정 때문에 그 친구에게 관심을 계속 두고 있지만 요즘에는 통 만난 적이 없어. 그런 비과학적인 헛소리를 자꾸 하면 데이먼과 피티어스라도 갈라설걸. 박사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약간 화가 난 듯한 친구의 말에 어터스는 오히려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다. 두 사람이 학문적인 일로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터스는 재산 양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학문적인 정열이 별로 없었으므로 그 이상 악화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도 했다. 그는 친구가 평정을 되찾을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묻고자 했던 질문을 꺼냈다.
자네는 혹시 그 친구가 뒤를 봐주고 있는 하이드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하이드? 레뇨는 그 이름을 되풀이했다. 아니, 이름도 못 들어봤네. 한 번도. 그것이 워터슨 변호사가 알아낸 사실의 전부였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크고 어두운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는 동안 자정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그는 밤새도록 어둠 속에서 이런저런 의문을 푸느라 신경을 쓴 탓에 편히 자지 못했다. 워터슨의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의 종이 6시를 알렸다. 그는 그때까지 여전히 그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 문제는 그의 지적인 면에서만 작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상력까지 개입되다 보니 이제는 그 문제의 노예가 돼버렸다.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커튼이 쳐진 방 안에 누워 몸을 뒤척이는 동안 엔필드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서 슬라이드처럼 차례로 스쳐갔다. 밤 깊은 도시에 깔린 휘황찬란한 가로등 빛의 바다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리고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집으로 달려가는 한 아이. 두 사람은 부딪힌다. 그러자 인간의 모습을 띤 악마가 아이를 짓밟아 눕힌 뒤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그런가 하면 호화로운 저택의 방이 보인다. 그곳에 그의 친구가 잠들어 있다. 그는 꿈에 취해 미소를 짓는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침대의 휘장을 잡아 젖힌다. 그 바람에 잠자던 사람이 깬다. 보라, 옆에는 불가사의한 힘을 부여받은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리고 잠자던 이는 이 밤 깊은 시각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는 이 두 장면 속의 그 인물을 밤새도록 머리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가 깜빡 잠들면 그 환영은 모두가 잠들어 고요한 집에 더욱 교묘하게 숨거나 더욱 재빨리 점점 더 어지러울 만큼 재빠르게 불 켜진 도시의 더욱 넓은 미로 속을 달리며 길모퉁이에서 아이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을 짓밟고는 울부짖는 아이를 팽개친 채 달아나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 환영 속의 인물은 얼굴이 없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다. 꿈에서조차 얼굴이 없었다.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눈은 혼란에 빠뜨린 채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변호사의 마음에는 진짜 하이드의 이목구비를 보고 싶은 호기심이 이상하리만큼 강하게 거의 비정상적으로 싹 텄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났다. 세상의 수수께끼들을 잘 조사해보면 그렇듯이 한 번이라도 그자를 똑바로 볼 수 있다면 이 의혹이 파헤쳐지고 아마 깨끗이 사라져버리리라. 그는 자신의 친구인 지킬 박사가 하이드라는 일을 편애하는 이유, 두 사람 사이에 얽힌 괴상한 유대의 원인, 나아가 유언장에 포함된 이해할 수 없는 조항에 얽힌 사연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얼굴은 보아둘 가치가 있다. 그 얼굴은 자비라곤 조금 더 없는 자의 얼굴이요. 감수성이 부족한 엔필드의 마음에까지 사라지지 않는 증오심을 심어준 얼굴인 것이다. 그 후 워터슨은 상점이 늘어선 뒷골목에 그 문 주변을 자주 찾아갔다.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아침 시간에도 일이 많아 시간이 거의 없는 한낮에도 안개에 쌓인 도시의 달빛이 비치는 밤에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혼자 혹은 군중 속에 섞여 워터슨 변호사는 자신이 선택한 그 자리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자가 하이드라면 나는 시크가 되겠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마침내 그의 인내가 보상을 받게 되었다.
어느 맑고 건조한 밤이었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거리는 무도회장의 바닥처럼 깨끗했다. 가로등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빛과 그림자로 이루어진 규칙적인 무늬를 바닥에 들이우고 있었다. 10시쯤 되자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골목은 매우 한산해졌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도심의 소음이 낮게 깔렸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고요했다. 작은 소리마저 멀리까지 울렸다.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가족들의 이야기 소리는 길 양옆에서도 분명하게 들렸고 통행인이 다가오는 소리가 모습이 드러나기 훨씬 전에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렸다. 어터슨이 제자리에 잠시 서 있는데 약간 이상하고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야간 순찰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먼 곳에서 접근하는 한 사람의 발소리가 낮고 넓게 깔린 도시의 잡음과 소음을 뚫고 갑자기 뚜렷하게 들려오는 이상한 경험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위가 그렇게 날카롭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끌린 적은 없었다. 발걸음 소리와 함께 어떤 강하고 미신적인 예감이 밀려오자 어터슨은 황급히 골목 입구로 몸을 숨겼다. 발걸음 소리는 빠른 속도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다가 모퉁이를 돌더니 갑자기 커졌다. 어터슨 변호사가 골목 입구에서 내다보자 곧 그가 상대해야 할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자는 작았고 옷차림이 매우 수수했다. 그 모습은 먼 곳에서 봐도 무언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했다. 그 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인지 차도를 가로질러 곧장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선 그 자는 마치 제 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어터슨은 앞으로 나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하이드 씨 맞죠? 하이드는 헉 하고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잠시뿐이었다. 그는 어터슨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는 않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름은 맞습니다만 용건이 뭐죠? 이 집에 들어가시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킬 박사의 오랜 친구로 곤트가에 사는 어터슨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들어보셨겠지요? 선생과 때마침 잘 만났으니 저도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오만. 지킬 박사는 만날 수 없을게요. 지금 집에 안 계시니까. 하이드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열쇠에 묻어있는 먼지를 불었다. 그러고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갑자기 나를 어떻게 아시죠? 라고 물었다. 선생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터슨이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뭐요? 선생의 얼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하이드는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을 굳힌 듯 반항적인 태도로 그를 향해 돌아섰다. 두 사람은 몇 초 동안 서로 노려보았다. 이제 다시 보면 선생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어터슨이 말했다. 도움이 될 일이 있겠지요. 그래요. 하이드가 대꾸했다. 만나서 다행이요. 마침 잘 됐소이다. 내 주소도 드리죠. 그는 소호지구에 있는 어느 거리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런. 어터슨은 깜짝 놀랐다. 이자도 유언장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을 감추고 주소를 잘 알아들었다는 말만 어물어물할 뿐이었다. 그건 그렇고 상대방이 말했다. 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인상착의를 들었죠.
어터슨이 대답했다. 누구한테서요? 선생과 저는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같이 아는 친구들? 하이드는 약간 쉰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예를 들면 지킬 같은 사람이요. 그는 당신에게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소. 하이드가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당신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봐요. 어터슨이 말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 상대의 큰 웅얼거림은 난폭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 순간 그는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문을 따더니 집 안으로 사라졌다. 하이드가 그를 남기고 사라지자 어터슨 변호사는 불안한 모습으로 잠시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거리 쪽으로 걷기 시작했으나 한두 걸음 걷다가 멈추고는 정신이 혼미한 사람처럼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다. 하이드는 얼굴이 창백하고 자그마한 사나이였다. 그는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기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의 미소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는 소심함과 대담함이 위험하게 섞여 있었다. 또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이 말했으며 말소리도 거칠었다. 모든 것이 어터슨에게 거슬렸지만 이것들을 모두 합쳐도 그자를 대할 때 어터슨이 느꼈던 알 수 없는 역겨움, 증오, 공포는 설명되지 않았다. 무언가 다른 게 있겠지. 혼란에 빠진 이신사는 생각했다.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또 있어. 하나님 맙소사, 이 자는 전혀 인간 같지가 않아. 원시인 같다고나 할까?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펠 박사 같은 자인가? 아니면 사악한 영혼의 빛이 육체의 형상에 스며들어 저렇게 변형된 것일까? 그런 것 같아. 가엾은 내 친구 헨리 지킬. 만일 인간의 얼굴에서 악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자네 새 친구의 얼굴이 바로 그런 얼굴일세. 골목에서 나와 모퉁이를 돌면 고풍스럽고 훌륭한 저택들이 늘어선 구역이 나온다. 지금은 대체로 빛이 발해 층별로 방별로 칸칸이 나누어 온갖 신분의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있었다. 그곳에는 지도 도안사, 설계사, 사이비 변호사, 그리고 수상쩍은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모퉁이에서 두 번째 집은 지금도 한 채가 고스란히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출입문의 부채꼴 붕창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올 뿐 지금은 완전히 어둠에 휩싸여 있지만 그 집 문은 부와 안락의 당당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어터슨은 그 앞에 멈춰 문을 두드렸다. 곧 잘 차려입은 늙은 집사가 문을 열었다. 지킬 박사 계신가, 풀? 계신가 보고 오겠습니다, 어터슨 씨. 풀은 손님을 천장이 낮고 안락한 큰 방으로 안내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 방에는 바닥에 깃털로 만든 카펫이 깔려 있었고 시골 저택을 흉내내어 만든 화려한 개방식 난로로 인해 따뜻했으며 값비싼 떡갈나무 진열장들이 놓여 있었다. 여기 난로 옆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식당에 불을 켜드릴까요? 여기서 기다리겠네. 고마우이. 어터슨은 그렇게 말한 다음 난로 주변의 높은 난간에 다가가 몸을 기댔다. 지금 그가 혼자 있는 그 방은 박사이자 그의 친구인 지킬이 가장 아끼는 방이었으며 어터슨 자신도 런던에서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드는 방이라고 전부터 말했다. 그러나 오늘 밤 그는 뼛속까지 몸서리를 치고 있었다.
하이드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문 경우였지만 그는 생명에 대해 메스껍고 혐오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기분이 우울한 탓인지 너울거리는 난로의 불빛이 가구와 천장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에도 위협을 느꼈다. 잠시 후 풀이 돌아와 지킬 박사는 외출 중이라고 알렸다. 어터스는 안도감이 들었으나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의 마음이 부끄러웠다. 나는 좀 전에 하이드 씨가 옛날에 해부실로 쓰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네, 풀. 그는 말했다. 지킬 박사가 집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 괜찮고 말고요, 어터슨 씨. 집사가 대답했다. 하이드 씨도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네 주인은 그 사람을 대단히 신임하는 모양이군, 풀. 그는 골똘히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주인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분께 복종하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이드 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실 겁니다. 그분은 여기서 식사를 하는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어터슨의 질문에 집사가 대답했다. 사실 저희들은 이 집에서 거의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은 대개 실험실 쪽으로 출입하거든요. 그런가? 그럼 잘 있게, 풀. 안녕히 가십시오, 어터슨 씨. 어터슨 변호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생각했다. 가엾은 헨리 지킬. 몹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군. 젊었을 적에는 거칠게 놀았지. 물론 먼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의 법에는 시효라는 것이 없지. 그래, 틀림없어. 무언가 옛날에 저지른 죄악의 유령, 감춰져 있는 추악한 행위가 암으로 도진 거야. 자기 기억에서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기심 때문에 이제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지만 그 죄의 대가가 발을 절룩거리며 찾아오고 있는 거야.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어터슨도 두려워졌다. 그는 잠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혹시 옛날에 저지른 잘못이 도깨비 상자의 괴물 인형처럼 느닷없이 튀어나와 놀라는 일이 없도록 기억의 모든 구석까지 더듬었다. 그의 과거는 대체로 나무랄 데가 없었다. 인생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그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인간은 드물 것이다. 그래도 그는 과거에 행했던 많은 나쁜 짓에 대해 부끄러워했고 또한 자칫 저지를 뻔했던 많은 나쁜 짓들을 생각하고서 다시 진지하고 엄숙한 감사의 마음을 찾았다. 그러고 나서 먼저 생각했던 문제로 돌아갔다.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이 하이드라는 자를 잘 조사해보면 틀림없이 비밀이 숨어 있을 거야. 그 자의 생김새를 보면 사악한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그 비밀에 비하면 가엾은 지킬의 비밀은 아무리 악질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햇빛과 같을 테지. 이대로 이 일을 내버려둘 수는 없어. 이 녀석이 도둑놈처럼 헨리 지킬의 신대 곁에 숨어든다는 것을 생각하니 오싹해지는군. 가엾은 헨리 지킬. 깜짝 놀라 일어나겠지. 그리고 너무 위험해. 이 하이드라는 자가 유언장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면 빨리 상속을 받기 위해 안달을 할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줘야 해. 지킬이 허락해줘야 할 텐데. 어터슨 변호사는 다시 되뇌었다. 지킬이 허락해줘야 할 텐데. 그러자 다시 그의 마음의 눈앞에 유언장의 이상한 조항이 투명한 그림처럼 또렷하게 떠올랐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함과 악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한 부분은
이 소설의 초반입니다. 지킬 박사가 하이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꼭 책을 통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담은 더 스토리에서 펴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언제나 감사합니다.